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애기 피부병 걸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자라고 하고 올해 68살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며느리한테 받은 모욕을 절대 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35년째 통닭집을 하고 있어요. 정옥자 할머니네 통닭이라고 동네에서는 다 알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닭을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어서 저녁 10시까지 가게를 운영해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들 태훈이를 키웠어요. 태훈이가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려니 몸이 2개라도 모자랐어요. 그래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게 태훈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태훈이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태훈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더 울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통닭을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어서 가게를 열 준비를 했어요. 태훈이 아침밥도 챙겨주고 학교 보내야 했어요. 낮에는 손님들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태훈이 도시락도 따로 만들어서 학교로 가져다 줬어요. 다른 아이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녁에는 가게 정리하고 매출 계산하고 장부 정리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래도 태훈이 숙제는 봐줬어요. 주말에도 쉴 수 없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쁘거든요. 가족들이 치킨을 많이 사가니까 더 일찍 나와서 준비했어요. 태훈이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태훈이가 고3이 됐을 때 대학 등록금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통닭집 수입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새벽 배달 일도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을 3시간씩 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돌아와서 통닭집 준비를 했어요. 몸이 정말 힘들었지만 태훈이 대학은 보내야 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루 수입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서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을 모두 저축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았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가게에서 남은 치킨으로 대충 때우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어요.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껴야 했어요. 겨울에는 더 힘들었어요. 가게가 춥다 보니 손이 얼어서 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장갑을 끼고 일할 수는 없었어요. 음식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태훈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등록금 1,000만 원을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줘야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보냈는데 제 수입으로는 빠듯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태훈이가 군대 갈 때에도 용돈을 꼬박꼬박 보냈어요.
다른 동기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2년 동안 보냈어요. 그 시절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니 때로는 울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훈이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집은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데 저희는 둘뿐이었어요. 그래도 태훈이를 위해서 정성껏 차례상을 차렸어요. 친척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고집스럽게 버텼어요. 태훈이가 취업하고 나서야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도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했으니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 결혼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2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열었어요. 명절이나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어요. 그게 저희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손님들이 가끔 물어봤어요. 사장님 언제 쉬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쉬시는 날 없어요. 아들 키우느라 바빠서요. 정말 그랬어요. 태훈이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제 청춘도 건강도 모두 바쳤어요.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그런 저를 더러운 손이라고 했어요. 이 손으로 태훈이를 키웠고, 이 손으로 등록금을 벌었고, 이 손으로 결혼 자금도 마련했는데 더러운 손이라고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25년간의 고생과 희생을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그 모욕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태훈이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까봐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태훈이를 키웠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시골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했나 봐요. 태훈이도 그런 얘기를 수진이한테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랑스럽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서운했어요. 제 고생을 아는 건 태훈이 뿐인데 그 태훈이가 수진이 편만 들고 있으니 정말 속상했어요. 태훈이는 지금 40살이고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해요. 착한 아들이라서 저를 잘 챙겨줘요. 결혼할 때도 제가 준비한 돈으로 전세집도 마련해주고 혼수도 다 해줬어요. 정말 부족함 없이 해줬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36살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차분하게 해서 이 며느리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결혼 첫 해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명절에도 와서 인사하고 제가 만든 음식도 먹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음식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위생을 문제 삼았어요. 어머니, 요즘 음식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밖에서 파는 걸로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제 음식을 거부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김치를 싫어했어요. 집에서 담근 김치는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마트에서 파는 걸로만 먹겠다고 했어요. 30년 넘게 김치 담가온 제가
무슨 위생 불량 업체도 아니고요. 명절 때가 제일 심했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만든 음식은 절대 안 먹었어요. 가져온 반찬도 손도 안 대고 그냥 두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몰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와서 먹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보다 편의점 도시락이 더 믿을만하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수진이 친구들이 집에 올 때는 더 심했어요. 미리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니까 잠깐 외출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저를 내쫓았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어색해할 수 있다면서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제 존재를 숨기고 싶어 했어요. 특히 제 직업을 말하기 정말 싫어했어요. 시어머니가 뭐 하시냐고 물으면 그냥 장사 좀 한다고만 했어요. 통닭집이라는 말은 절대 안 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직접 물어봤어요. 어떤 장사를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수진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전통 음식 관련이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직업이 그렇게 부끄러운가요? 정직하게 일해서 아들 키우고 학비 댄 게 창피한 일인가요? 수진이는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도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정옥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라고만 했어요. 이름 부르는 것도 싫어했나 봐요. 제가 손주 민준이를 보러 갈 때도 시간을 제한했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민준이가 피곤해한다면서 1시간만 있다가 가라고 했어요. 제 손주인데도 말이에요. 민준이 용품을 사다 줘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요즘은 브랜드가 중요하다면서 제가 산 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특히 제가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손뜨개로 짠 조끼나 정성껏 만든 이불 같은 것들 모두 거부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게 더 좋다면서 제 정성을 무시했어요. 얼마나 밤새워서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정말 속상했어요. 수진이가 회사 사람들과 만날 때는 더 심했어요. 저한테 미리 연락해서 오늘은 집에 오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피해달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회사 사람들한테는 고급스러운 집안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보면 들통날까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인가요? 35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아들 키워낸 게 숨겨야 할 일인가요? 수진이 친정 부모님도 비슷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대화도 길게 하지 않으시고 빨리 자리를 피하시려고 했어요. 한 번은 수진이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통닭집 일이 힘드시죠? 요즘은 그런 일 안 해도 아들이 부양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좋아서 일하는 건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수진이는 제 옷차림도 트집을 잡았어요. 좀 더 세련되게 입으시면 안 되냐고 했어요. 제 나이에 무슨 세련된 옷을 입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평상복을 입고 나타나면 정말 싫어했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라면서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곤란하다는 뜻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일하다가
급하게 들를 일이 생겨서 작업복 차림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정말 화를 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그때 마침 이웃 아줌마가 왔는데 정말 부끄러웠나 봐요. 저를 얼른 집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재촉했어요. 수진이는 제 말투도 고쳐달라고 했어요. 좀 더 품위 있게 말하라면서 사투리는 쓰지 말라고 했어요. 평생 써온 말을 갑자기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까봐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수진이는 저를 손님 취급했어요. 집에 와서도 편하게 있지 못하게 하고 이것저것 눈치를 줬어요. 제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손주 때문에 계속 참고 지냈어요. 민준이만큼은 제대로 사랑받고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첫 손주라서 더 그랬어요. 매일 보고 싶어서 자주 찾아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늘 못마땅해 했어요. 민준이 돌잔치를 준비할 때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준비는 저희가 다 할게요. 딱히 도와주실 것도 없어요. 정말 서운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어서 돌반지를 준비했어요. 순금으로 만든 진짜 좋은 거였어요. 민준이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 첫 손주의 첫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뭔가 더 큰 선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밀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이가 예식장 예약하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웨딩홀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비용이 꽤 많이 들 거라고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예식장에 몰래 가봤어요. 정말 화려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대관료만 200만 원이었어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돌잔치 예약한 정옥자라고 하는데 비용을 미리 결제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가능하다고 했어요. 대관료와 음식값까지 합쳐서 총 500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 첫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했어요. 현금으로 계산하니까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는데 현금 일시불이라니 신기해했어요. 영수증을 받으면서 부탁했어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깜짝 선물이라고 하니까 직원이 이해해줬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수진이가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민준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더 준비했어요. 돌반지 말고도 금목걸이도 맞춤으로 제작했어요. 민준이 이름을 새겨서 만들었어요. 한복도 특별한 걸로 주문했어요. 명주로 만든 고급 한복이었어요. 자수도 정교하게 놓아서 정말 예뻤어요. 비용은 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사진관도 미리 예약했어요. 돌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는 유명한 곳이었어요. 앨범까지 풀세트로 주문했어요. 이것도 50만 원 정도 됐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수진이가 좋아할 얼굴이 벌써 기대됐어요. 제 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잔치 일주일 전에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돌잔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걱정된다는 투였어요.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다 처리해 놨는데 뭘 걱정하냐고 생각했어요. 깜짝 선물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돌잔치 전날에도 수진이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때도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될 거라면서 위로해줬어요. 내일이면 깜짝 놀랄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잔치 당일에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잔치에서 더러운 손이라는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에 수진이가 예식장에 결제 확인하러 갔어요.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당황했나 봐요. 누가 결제했냐고 물어보니까 정옥자님이 미리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수진이가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돌잔치 비용을 다 댔다는 걸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수진이가 집에 와서 태훈이한테 말했을 때 태훈이도 놀랐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 후로 수진이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모욕적인 말을 한순간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거든요. 제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돌잔치였는데 더러운 손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기꺼이 냈던 그 마음을 수진이는 전혀 몰랐어요. 할머니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돈으로만 보면 제가 더 많이 냈는데도 오히려 무시당했으니 기가 막혔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돌잔치 날이 왔어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예식장이었어요. 정말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모두 와서 사진도 찍고 웃으면서 떠들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첫 손주 돌잔치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정성껏 준비한 돌반지도 챙겨서요. 예식장에 도착하니까 정말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꽃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었어요. 돈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품위 있게 앉아 있더라고요. 저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는 평소 입던 한복을 입고 갔어요. 깨끗하게 다려서 입었는데도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친정 식구들이 저를 보는 눈이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시어머님 오셨네요. 그런데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별로 환영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수진이 아버지도 인사는 했지만 대화를 이어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시골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위축이 됐어요. 친정 식구들끼리는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계속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끼워주지 않았어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나타났을 때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비싼 원피스에 액세서리까지 완벽하게 매치했더라고요. 저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군요. 하지만 그 말투가 별로 반갑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차라리 오지 말라는 투였어요. 민준이가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정말 예뻤어요. 천사처럼 생긴 제 손주였어요. 안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다가갈 수 없었어요. 사진 촬영이 시작됐어요. 친정 가족들이 먼저 민준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저도 사진을 찍었지만 억지로 끼워준 느낌이었어요. 사진사도 빨리빨리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정말 서운했어요. 돌잡이 시간이 다가왔어요. 민준이 앞에 여러 물건을 예쁘게 놓아뒀어요. 돈, 책, 붓, 청진기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둘러싸고 민준이가 뭘 잡는지 기대하면서 지켜봤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첫 손주니까요. 민준이가 돈을 집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부자 될 상이라면서 모두 기뻐했어요. 저도 정말 기뻤어요. 그때 제가 준비한 돌반지를 꺼냈어요. 순금으로 만든 진짜 좋은 거였어요. 민준이 손에 꼭 맞도록 미리 사이즈도 맞춰뒀어요.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제 손주였어요. 작고 하얀 손이 너무 예뻤어요. 포근하게 안아주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제게 웃어줬어요.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뻤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짜 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반지를 끼워주려고 민준이 작은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목을 확 잡아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험악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눈에 화가 가득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손소독제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손등에 칙칙칙 3번이나 뿌렸어요. 차갑고 알코올 냄새가 났어요.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애기 피부병 걸려요. 수진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식장 전체가 들릴 정도로 크게 외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떠들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카메라 플래시도 멈췄어요.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저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너무 심하다. 또 다른 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쯧쯧 정말 못됐네. 사진사도 당황해서 카메라를 내렸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친정 식구들도 당황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태훈이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마 화장실에 갔거나 다른 일로 자리를 비웠나 봐요. 제일 필요한 때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낼 수도 없고 대답할 말도 없었어요. 그냥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손소독제 냄새가 계속 코를 찔렀어요. 제 손이 정말 더러운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돌반지는 테이블에 놓고 뒤를 돌아봤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식장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주차장에서 혼자 울었어요. 35년 통닭집 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분했어요. 하지만 더 속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35년간 일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분했어요. 그날 밤 태훈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왜 그냥 가셨어요? 돌반지도 안 주고 말이에요. 아들도 상황을 몰랐나 봐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친정 식구들과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돌잔치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다고 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수진이는 또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잔치 비용도 한 푼 안 냈다고 했어요. 우리끼리 살아도 된다고 큰 소리 쳤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돌잔치 대관비와 음식비를 제가 모두 결제했다는 걸 말이에요. 미리 예식장에 가서 다 처리해 둔 거였어요. 수진이가 행사팀한테 비용 정산을 물어봤을 때 정옥자님이 이미 결제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제야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깨달은 거죠. 태훈이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궁금했어요. 평소 같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제가 평소 서류를 보관하던 서랍을 열어봤을 때 태훈이가 깜짝 놀랐어요. 등기부등본과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돈이 꽤 있었어요. 통닭집을 35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여러 채 샀어요. 상가 건물 한 채와 임대용 상가 두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과 제가 모은 돈으로 금괴를 10개 사도 1kg짜리 금괴였어요. 현재 가치로 20억 정도 됐어요. 처음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건 태훈이가 고등학생일 때였어요. 통닭집 매출이 좋아지면서 여유 자금이 생겼거든요. 매달 조금씩 모아서 목돈을 만들었어요. 부동산 공부를 혼자서 했어요. 밤늦게 가게 정리하고 나서 부동산 관련 책을 읽었어요. 어려운 용어들도 하나씩 찾아가면서 공부했어요. 첫 번째 상가를 살 때는 정말 떨렸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위치가 좋아서 결정했어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작은 상가였는데 지하철역 근처라서 유동 인구가 많았어요.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몇 년 후에 값도 올랐어요. 그 성공에 힘입어서 두 번째 상가도 샀어요. 이번에는 8천만 원짜리였어요. 제가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서 구입했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항상 혼자 다녔어요. 태훈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공부에만 집중하게 하고 싶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공인중개사님들도 처음에는 저를 우습게 봤어요. 시장 아줌마가 무슨 부동산 투자냐는 식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현금을 들고 나타나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아예 상가 건물 전체를 샀어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샀어요. 그 건물은 지금 시세로 4억 원이 넘어요. 15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어요. 정말 좋은 투자였어요.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거든요. 통닭집 수입보다 더 많아요. 금괴를 사기 시작한 건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든 다음이었어요. 남편 보험금 3억 원을 받았을 때였어요. 은행 직원이 추천해 줬어요. 금은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면서 자산 보존 효과가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100g짜리 작은 금괴부터 샀어요. 그러다가 점점 큰 것들로 바꿔나갔어요. 지금은 1kg짜리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금괴는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태훈이도 모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밀로 해뒀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계속 올랐어요. 금값도 올랐고 부동산도 올랐어요. 조용히 부자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은 예전과 똑같이 했어요. 절약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고 통닭집도 계속 운영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사치하지 않았어요. 태훈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키웠으면 했어요. 그래서 계속 비밀로 했어요. 태훈이가 결혼할 때도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만 써줬어요. 전세자금 5천만 원과 혼수 비용 2천만 원 정도만 지원했어요. 수진이는 그것만 봐도 시어머니가 꽤 여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제가 진짜 가진 돈의 규모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돈 관리는 정말 철저히 했어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면 바로 다른 계좌로 옮겼어요. 생활비 계좌와는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했어요. 세무 관리도 꼼꼼히 했어요. 세무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모든 걸 투명하게 처리했어요. 가끔 태훈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가게 수입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오래 모아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정확한 규모는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태훈이가 방심하거나 수진이한테 말할까봐 계속 비밀로 했어요. 상속 계획도 미리 세웠어요.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유언장도 작성했어요. 태훈이에게 물려줄 계획이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준다면 모든 걸 물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잔치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진이는 제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수정했어요. 수진이 이름은 완전히 빼고 태훈이도 조건부로 바꿨어요. 이혼하면 모든 걸 주고 수진이와 함께 살면 일부만 주기로 했어요. 변호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재산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수진이 같은 사람에게는 제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제 평생 모은 재산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태훈이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때 제가 집에 들어왔어요. 태훈이가 서류를 들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았니?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태훈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거다. 너를 위해서 모은 거야. 그런데 말이다. 너희 부부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어. 상속 계획을 이미 끝냈거든. 태훈이가 더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태훈이가 불안해하면서 물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너 아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돌잔치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태훈이가 그제야 기억했어요. 수진이가 제 손에 소독제를 뿌리면서 더러운 손이라고 한 것을 말이에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수진이가 잘못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태훈이가 변명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악의가 없다고 모욕이 안 되니 손님들 앞에서 어떤 기분인지 너는 모를 거야.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너를 키웠어. 그 더러운 손으로 돌잔치 비용도 냈고 그 더러운 손으로 평생 일해서 돈을 모았어. 태훈이가 울먹이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한테 사과하게 할게요. 다시 잘해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상속에서 수진이 이름은 완전히 뺐어. 너도 마찬가지야. 태훈이가 더 울면서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며칠 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태훈이가 집에 가서 모든 걸 말했거든요. 수진이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태훈이가 어머니 서류를 발견했다고 말했을 때 수진이는 처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장 아줌마가 무슨 대단한 서류를 가지고 있겠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태훈이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시작하자 수진이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상가 건물 한 채의 소유주가 시어머니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뭐야 진짜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런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거야. 태훈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계산기를 들고 부동산 시세를 찾아봤어요. 동대문구 그 위치면 최소 4억은 넘을 거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임대용 상가 2채도 있고 매달 임대료가 6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진이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태훈이가 금고 열쇠도 발견했다고 했어요. 은행 금고에 뭔가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수진이가 더욱 초조해했어요. 다음 날 태훈이와 함께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어봤을 때 수진이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1kg짜리 금괴 10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진짜야. 수진이가 손을 떨면서 금괴를 만져봤어요. 무게도 엄청 묵직했어요. 금값을 계산해 보니 20억이 넘었어요. 수진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25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야? 정말 후회스러워했어요. 그때 갑자기 돌잔치 일이 떠올랐어요. 자기가 시어머니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면서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더러운 손이라고 했던 그 손으로 이런 큰 재산을 만들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수진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태훈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아. 나를 용서해 주실까? 태훈이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표정이 너무 심각했다고요. 수진이가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말했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도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냐고 오히려 수진이를 꾸짖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친정 식구들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돌잔치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회사 단톡방에 올라왔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손소독제 뿌리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어요. 동료들이 수근거렸어요. 수진 씨 시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다.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봤다. 나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상사도 수진이를 불러서 말했어요. 가정 문제가 직장까지 영향을 주면 곤란하다고. 이미지 관리를 잘하라고 조언했어요. 수진이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급기야 수진이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빌었지만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이웃들이 구경하러 나올 정도였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그냥 돌아와야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상황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친구들도 수진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심했다면서 시어머니가 화내실 만하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한테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서야 수진이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태훈이도 수진이한테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알고 나니까 수진이 행동이 더 이해가 안 됐어요. 부부 사이도 나빠졌어요. 수진이가 밤마다 울었어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결국 수진이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도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며느리에게는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마음을 돌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어요. 수진이는 더욱 절망했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내 마음은 굳어졌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수진이가 매일 전화했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받지도 않았는데 계속 울리니까 짜증이 났어요. 결국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수진이가 문자도 보내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준이 엄마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자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어요. 읽기는 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수진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만 얘기했어요. 이제 와서 뭔 소용이야. 그때 생각은 안 했니? 수진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이웃들이 다 보고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들어가서 얘기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부끄럽다고 하니 우스워. 수진이가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울었어요. 이웃 아줌마들이 나와서 구경까지 했어요. 정말 창피한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비싼 꽃으로 준비했나 봐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꽃 받아주세요. 제 진심을 담아서 준비했어요.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심이 있었으면 그때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이제 와서 꽃 들고 와도 내 마음은 안 변해.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는 비싼 선물을 들고 왔어요. 백화점에서 산 한우 세트와 고급 건강식품 아마 몇십만 원은 됐을 거예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해서 준비했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간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한 말을 돈으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선물 필요 없어.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뭐든지 하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빌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시간을 되돌려서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가능하니 이미 늦었어. 수진이가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민준이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이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민준이는 물론 계속 볼 거야. 내 손주니까 당연하지. 하지만 너는 다르다. 앞으로 가족 모임에서 너를 보고 싶지 않아. 수진이가 태훈이를 데리고 함께 왔을 때도 있었어요. 태훈이가 먼저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수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태훈이한테도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평상시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했어야지. 그럼 수진이가 그런 말을
못했을 거야. 태훈이도 울면서 빌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수진이를 잘 가르치겠어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어요.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가.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야. 예전 같을 수는 없어. 수진이가 친정 부모님까지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했어요. 딸이 정말 잘못했어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부모 마음을 보니까 조금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부모가 대신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본인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수진이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중하게 부탁하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건 수진이와 제 문제예요. 부모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친정 부모까지 나섰는데도 소용없었으니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수진이가 통닭집으로도 찾아왔어요. 손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저는 수진이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다시는 가게로 오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건 편지였어요. 손으로 정성껏 쓴 긴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몇 장에 걸쳐서 정말 길었어요. 편지 내용은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그것도 너무 늦었어요. 마음의 상처는 편지로 치유되지 않거든요. 그냥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제 명의로 된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강남에 있는 괜찮은 곳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수진이는 그 후로 완전히 고립됐어요. 친정 식구들도 등을 돌렸고 태훈이도 수진이를 원망했어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돌잔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SNS에 올린 게 확산된 거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손소독제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거든요. 영상 제목이 가관이었어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돌잔치 행동. 시어머니 모욕하는 며느리.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조회수가 수만 명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수진이한테 비판적이었어요. 저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정말 교육을 못 받았나 보다.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수진이 회사에서도 돌잔치 영상이 돌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어요. 동료들이 수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 시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다. 나이 드신 분한테 저러면 안 되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진이가 지나가면 대화가 끊어지는 일도 많았어요. 뒤에서 수근거리다가 수진이가 나타나면 조용해지는 분위기였어요. 점심시간에도 수진이를 따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함께 밥 먹던 동료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혼자 도시락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 단톡방에서도 소외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수진이만 끼워주지 않았어요. 정말 외로워 보였어요. 상사도 수진이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정 문제가 직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회사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어요. 수진이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같은 층 아줌마들이 돌잔치 영상을 봤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를 안 받았어요. 아파트 맘카페에도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손소독제 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창피한 일이었어요. 수진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돌잔치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수진이에 대한 평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임에서도 수진이를 초대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함께했던 친구들도 거리를 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수진이 친정에서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친정 어머니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았으면 함부로 대하지 말았어야지. 친정 아버지도 한숨을 쉬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수진이를 타박했어요. 가족들도 수진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명절 때 일어난 일이라서 금방 알려졌거든요. 친척들이 수진이를 보는 눈이 차가워졌어요. 특히 시댁 큰어머니가 가장 분노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면서 수진이를 심하게 꾸짖었어요. 통닭집 단골들도 얘기를 들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정 사장님 며느리가 정말 심했다.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단골들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사장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 며느리 두면 안 되죠. 잘하신 일이에요. 심지어 수진이가 다니는 헬스장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트레이너가 영상을 봤다면서 수진이한테 농담 삼아 말했어요. 요즘 SNS에서 수진이는 그 헬스장도 그만둬야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수군거려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운동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민준이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알게 됐어요. 다른 엄마들이 얘기한 건데 민준이한테는 영향이 없기를 바랐어요. 동네 마트에서도 계산할 때 직원들이 수진이를 알아봤어요. 그 영상 속 사람이 맞냐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봤어요. 정말 민망했을 거예요. 수진이가 미용실에 갔을 때도 미용사가 영상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그 영상 화제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결국 수진이는 평소 다니던 모든 곳을 바꿔야 했어요. 미용실도 헬스장도 마트도 다 다른 곳으로 가야 했어요.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리뷰에도 수진이 이름이 언급됐어요. 손소독제 제품 리뷰에 그 며느리가 쓴 거 아니냐는 댓글까지 달렸어요. 수진이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가 됐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수근거렸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수진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었다고 해요. 태훈이가 말하길 수진이가 집에서 계속 울고만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서야 깨닫는 것 같았어요. 태훈이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와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별거하게 됐어요. 민준이만 가운데서 힘들었어요. 수진이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승진 심사에서도 탈락했어요. 인사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조언해줬어요.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라고.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승진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수진이는 절망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점심 먹을 때도 혼자 앉아야 했고, 회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완전히 왕따가 된 상태였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도 수진이는 제외됐어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사에서 혹시라도 영상을 봤을까봐 우려된다고 했어요. 결국 수진이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매일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면접 때 면접관들이 수진이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한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인터넷에 나온 그분이 맞나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수진이는 이름까지 바꾸는 걸 고려했어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으니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됐어요. 돌잔치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모임에서 수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아예 모임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가장 친했던 친구조차 등을 돌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다면서.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정말 외로워졌어요. SNS에 친구들이 하나씩 끊기기 시작했어요. 팔로우를 취소하고 연락을 차단했어요. 온라인에서도 고립됐어요. 수진이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고려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엘리베이터만 타도 어색했어요.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수진이를 배제했어요. 명절 행사나 각종 모임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민준이 어린이집에서도 다른 엄마들이 수진이를 피했어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은 보지만 대화는 안 했어요. 학부모 모임에서도 수진이만 빠뜨렸어요. 단톡방에서도 조용했고 행사 때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까지 영향받을까봐 걱정됐어요. 수진이 친정에서도 분위기가 계속 차가웠어요. 친정 어머니가 수시로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이제 어쩌려고 그랬냐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수진이는 가족 행사에서 도 소외됐어요. 사촌들도 수진이를 멀리했어요. 가족에서도 찬밥 신세였어요. 수진이가 다니던 요가 강습도 그만둬야 했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수근거리면서 운동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강사도 어색해했어요. 동네 카페에서도 가끔 직원들이 수진이를 알아봤어요. 그 영상 속 사람이 맞냐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수진이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서울을 아예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가기로 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사 가기 전에 태훈이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도 없고 자기도 견디기 힘들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민준이라도 함께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유리했고 할머니의 재산도 있었거든요. 결국 수진이는 혼자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예전 영상이 나오니까 면접에서 불리했어요. 수진이는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나와서 직장 다니던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거였어요. 가끔 편의점에 오는 손님 중에 수진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숨고 싶었다고 해. 수진이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직장도 친구도 가족도 잃고 아들까지 빼앗긴 채로 혼자 살게 됐어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가끔 태훈이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 수진이가 많이 우울해했다고 해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의 몰락을 보면서 다른 며느리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저는 새 집에서 평온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을 꺼내서 벽에 걸었어요.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민준이는 태훈이가 데려와서 자주 만나고 있어요.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요. 할머니 품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수진이는 한 번도 가족 행사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명절에도 추석에도 완전히 배제됐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돈으로 보든 겉모습으로 보든 결국 그 사람 수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러운 손이라고 했지만 그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깨달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금괴 상자를 열어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이 재산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수진이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모욕으로 시작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태훈이는 지금 후회하면서 저를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 수진이가 멀리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가오지는 못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거든요.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게 많아요. 존중과 사랑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모르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돼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특히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며느리들이 많은데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처럼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행동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겉보기에 속으면 안 돼요. 결국 진심이 통하는 법이에요.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돌아오고, 모욕으로 대하면 모욕으로 돌아와요. 수진이가 바로 그 예죠. 지금 저는 정말 평안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모욕당할 일도 없어요. 혼자 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가끔 민준이가 와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순수한 아이 마음이 가장 소중해요. 태훈이도 이제 철이 들었는지 저를 더 잘 챙겨줘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해요. 수진이는 아직도 복귀할 방법을 찾고 있나 봐요. 하지만 불가능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제 원칙대로 살 거예요. 존중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제 마음을 열겠어요. 그게 제 남은 인생의 방침이에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참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단호해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들께도 말씀드려요.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속에는 큰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더러운 손이라고 했던 그 손에 20억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수진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는 알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내 선택이야.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걸 명심해.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고 있어요. 정말 자유로워요.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게 놔두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